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구교사 박전현입니다. 수능 특강에 수록된 현대소설 오발탄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길잡이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양심적 인간이 살아남기 어려운 전후 현실. 이범선 현대소설 오발탄 해설. 계리사는 요즘 같으면 공인회계사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리사 사무실 서기인 철호는 월남 가족의 가장으로 어머니, 만삭의 아내, 동생 영호와 여동생 명숙과 해방촌의 판잣집에서 살아갑니다.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하나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애달픈 것은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닌데도 참 어려운 사람들은 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극 속에서 결국 철호는 방향을 상실한 오발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발탄은 잘못 발사된 총알입니다. 그죠? 그 목적지가 없죠. 목적지 없이 그냥 막 잘못 발사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작품 속의 인물들이 바로 이런 오발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의문을 가진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들에게는 삶의 방향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우리 정치가 이렇습니다. 마치 잘못 발사된 총알처럼 그들은 갈 곳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또 차범석의 산불이 있습니다. 이의 배경. 이 작품은 월남한 가족은 북한에서 넘어온 가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월남한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6.25 전쟁 후 비참하고 혼란한 사회상을 그려낸 분단 소설입니다. 남한에서의 철호 가족의 공공한 삶, 공공한 가난한 삶입니다. 가난하면 쉽지만 공공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이런 용어는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알아두어야 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이상으로 가다만 외쳐대는 어머니, 가난으로 인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아내는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극적 삶으로 인해 철호는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오발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 택시 안에서 목표 없이 가자고만 외칩니다. 이런 철호는 혼란스러웠던 당대의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북한에서 상당히 좀 여유롭게 살았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실향민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실성하여 가자. 이제 정신이 없는데 그게 가자라는 말. 아마 고향에 가자 이 말이겠죠. 가자라는 말만 외칩니다. 철호 중심 인물입니다. 월남 가족의 가장으로 계리사 사무실 서기로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절망적 상황에 부닥칩니다. 영호는 성실하게 살아보아야 자신만 손해라는 생각하는
상위 군인입니다. 그 군대에서 다쳤죠. 은행 권총 강도 행각을 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갔습니다. 자, 좌절과 분노와 파멸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아내는 인류대학 출신으로 성실하지만 가난과 병고에 지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명숙은 가난 때문에 양공주가 된 양공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미군 위안부죠. 양공주가 된 여동생으로 전쟁으로 인한 가치관의 붕괴를 보여준다. 옛날에는 여자들은 좀 정조를 좀 중요시하고 이랬잖아요.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허기를 참아가며 천호는 도시락도 못 사갑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철호. 자, 정신이 이상이 되어 고향으로 가자라는 소리만 되뇌는 어머니. 자, 생활고에 시달려 과거의 생기를 잃고 아이를 낳다가 죽는 아내. 전쟁에서 상위 군인이 되어 방황하다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총 강도를 하다가 갇히는 영호.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양공주가 된 여동생 명수. 이런 철호 가족들은 한결같이 궁핍함, 가난 때문에 온전하게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인물들입니다. 문제는 철호 가족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다는 거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발탄, 잘못 손 탄환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상실한 철호. 자,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양심적 인간의 반어적 표현입니다. 요즘 보면 좀 가진 자들은 부패해도 당연히 부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원래 저렇다 해야죠. 그런데 좀 올바른 사람이,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 저거는 왜 저렇지, 이런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는 누구나 다 돈을 벌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작품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양심이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 남아있는 전후의 비극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 곳으로 가고 싶은 소망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잘 살았거든요. 철호와 영호의 삶의 태도입니다. 철호는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고, 영호는 양심을 버리고 남들처럼 잘 살자고 합니다. 그 갈등이 있겠죠. 철호가 말하는 용기, 철호가 용기를 말하는데요. 철호는 용기만 있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 양심, 윤리, 관습, 법률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속물적 삶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법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권총 강도를 하다가 잡혀가죠. 철호와 영호의 서로에 대한 불만입니다. 철호는 성실하지 못한 동생이, 영호는 무능력한 형이 불만입니다. 무능력하지만 또 양심은 또 바른 사람입니다. 영호와 철호가 갈등하는 이유는 영호는 철호의 양심의 삶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철호의 긍정성과 부정성입니다. 부조리한 현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잘된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면 우리 미국은 정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국가 이익을 최고 우선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실은 가난한 사람이 좀 착하면 부자들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양심적 삶을 살아가려 하죠, 서로는. 근데 이거는 긍정적 면이지만 우리 양심만으로 살기는 이 세상이 좀 험난한 모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조차 보양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대한 영호의 태도. 영호는 양심적 인간들이 제대로 살 수 없고 비양심적 인간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이거는 뭐 자본주의라는 사회는 어차피 뭐 돈이 돈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충치를 빼는 행위. 그 이제 서로가 이제 충치를 뺍니다. 자, 양심은 충치와 같은 것으로 그것을 뺀다는 것은 양심적 삶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그러나 지나친 출혈, 너무 피가 많이 나가지고 충치를 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양심적 삶을 버리고 그 현실적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줄거리 다시 또 보겠습니다. 북에서 부유하게 살던 철호 가족은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자 남한으로 이주합니다. 부르주아겠죠. 북한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아마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철호는 결의사 사무실에 근무하지만 그들 가족은 고향에서와는 달리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한에서의 비참한 삶 때문에 고향으로 가자고 하던 어머니는 6.25 전쟁 중에 미친 후로 계속 가자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외쳐댑니다. 한편 제대 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동생 영호는 사회의 불만을 품은 채 방황하며 양심대로 살려는 철호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던 영호는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다 잡히고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자, 철호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 혼란을 느끼며 택시를 잡아 타고 해방촌으로 가자고 했다가, 해방촌은 자기 집이 있는 곳입니다. 경찰서로 행선지를 바꿉니다. 여기는 동생이 있죠. 혼란에 빠진 철호는 결국 방향 감각을 잃고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고 운전사는 오발탄과 같은 손님이 탓하고 투덜거립니다. 자, 철호를 태운 택시는 목적지도 없이 차량 행렬에 끼어들어 달려갑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자, 결의사 사무실 서기 송철호는 6시가 넘도록 사무실 한 구석 자리에 자기 자리에 멍청이 앉아 있었다. 무슨 미진한 남은 사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장부는 벌써 집어치운 지 오래고 그야말로 멍청하니 그저 앉아 있는 것이었다. 딴 친구들은 눈으로 시계바늘을 밀어 올리다시피 5시를 기다려 후딱 나가버렸다. 근데 점심도 못 먹은 철호는 허기가 나서만이 아니라 갈 데도 없었다. 자, 철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 상상을 하는 거죠. 자, 철호 주인공이고 엉뚱한 생각은 지금 손을 씻다가 생각에 빠집니다. 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건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체적 작가 시점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슬그머니 물속에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야 밑바닥에 한 사나이의 얼굴, 이 사나이가 누구겠습니까? 대야에 비친 자신의 얼굴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 사나이가 원시인 사내로 나옵니다. 철호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 사나이는 얼굴의 온 근육을 이상스레 힘을 움직이며 입을 비죽거려 웃고 있다. 사나이가 비죽거리는 웃고 있는데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스스로 비웃는 자괴감이 나타납니다. 이마에 길게 흩어진 머리카락, 그 밑에 우묵하게 파인 두 눈, 깎아진 볼, 날카롭게 여긴 턱, 송장처럼 꺼멓고 윤기 없는 얼굴. 이건 뭡니까? 철호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였다. 원시인의 한 사나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철호의 심리적 압박감이 투영된 대상입니다. 참 힘들죠. 그 이제 원시인들 사는 모습과 또 연결됩니다. 몽둥이 끝에
모난 돌을 하나 찍던 걸로 아무렇게나 잡아매서 들고, 원시인들이 옛날에 이렇게 뭐 사냥을 했겠죠. 자, 동굴 속에 남겨두고 온 식구, 이 가족들이죠. 동굴은 가정이고 요 식구들은 가족이다, 그죠? 위하여 온종일 숲속은 아마 사무실이 되겠죠. 직장.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바로 가족 부양을 위해 애쓰는 철호를 지금 원시인에 빗대고 있죠. 곰, 그건 용기가 부족하다. 곰은 용기가 부족하고 멧돼지 힘이 모자라간다. 노루는 너무 날쌔었어. 꿍, 그놈은 하늘을 난다. 이렇기 때문에 못 잡는 거죠. 토끼 그래, 그놈쯤은 꽤 때려 잡음직하다. 자, 요 사냥의 대상을 곰, 멧돼지, 노루, 꿩 나열을 했죠. 토끼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냥감을 찾기 위한 이거는 고민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마저 요즘은 몫에 잘 돌아오지 않는다. 사냥꾼이 너무 많다. 토끼보다도 더 많다. 자, 토끼도 잡기 어렵다. 자, 이걸 통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뭐든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 뭐 가지고 가야 되죠. 가장의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사나이는 바위 잔등에 무릎을 꿇고 앉아 냇물에 손을 씻는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파란 물 속에 빨간 노을이 잠겼다. 끈적끈적하게 사나이의 손에 묻었던 피가 노을빛보다 더 진하게 우러난다. 자, 무엇인가 때려잡인 모양이다. 피가 나니까요. 곰, 멧돼지, 노루. 사실 이 피는 자기 손 씻으면서 흐른 피일 수 있습니다. 곰, 멧돼지, 노루, 꿩, 토끼. 자, 요거는 냇물은 대하의 냇물이죠. 대하의 물을 냇물이라 했고, 요거는 피가 나는 거는 잉크를 피로 느끼는 철의 상상입니다. 손을 이렇게 씻으니까 묻은 잉크가 씻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엉뚱한 생각들이 됩니다. 그런데 사나이가 들고 일어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내장. 사실은 우리 뭐 다른 고기보다 내장은 좀 그렇잖아요. 그것이 무슨 짐승의 내장인지는 사나이 자신도 모른다. 사나이는 그 짐승의 머리도 꼬리도 못 보았다. 누군가 숲속에 끌어내어 버린 것을 주워오는 것이다. 누군가 이제 버려진 그거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가족을 위해 필요한 돈을 벌지 못한 철호의 처지입니다. 누군가 버린 것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호는 옆에 놓인 비늘을 집어들었다. 마구 두 손바닥으로 비볐다. 오, 까닭물을 울분이 끌어올랐다. 이건 자기가 진짜 버려진 내장 같은 걸 들고 가는 게 너무나 좀 그렇잖아요. 그걸 지우고 싶어서 손을 씻는 겁니다. 자, 이 울분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가 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낀 철호의 상념입니다.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는 손이 홀가분해 좋기는 하였지만, 이건 뭡니까? 도시락도 챙길 수 없는 가난한 형편입니다. 해방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반어적 명명이죠. 철호가 사는 상동네 이름인데, 해방은 좀 자유로운 공간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힘든 그런 마을이죠. 추오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자 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은 미군의 전투용 휴대 식량입니다. 곽을 뜯어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이거 요즘 뭐 부산에 가면은 이런 곳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들 아무데나 마구 버린 뜨물이 미끄러운 길에 구공탄재가 한 군데 헌댕 더댕이는 부스럼 딱지 따위가 거듭 붙어서 된 조각. 요거는 구공탄재가 미끄러운 길에 막 이렇게 깔려 있었죠. 이게 아마 지금 겨울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있으면 또 미끄럼도 더 덜 되겠죠. 미끄럽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미군 전투용 휴대식량 껍데기로 처마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연탄 뭐 뜨물도 막 흘러가고 연탄 막 깨 나왔고 이런 부분으로서
해방촌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저만치 골목 막다른 곳 끝부분이죠. 그게 끝부분입니다. 그죠?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설기 문살로 얽으면 철원의 집 방문. 자, 시멘트 부대로 이제 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방문을. 철원은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헝겊이 달린 문글새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날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 않았다. 아주 가난한 철호의 형편이죠. 아내가 잔뜩 잡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 소리가 새어나왔다. 철호 어머니입니다. 가자. 전쟁 중 정신 이상으로 북에서 부유했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외치는 말입니다.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조용하고 부드럽던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쨍쨍하고 간사한 게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였다. 정상이 있을 때 목소리와 정신을 놓친 상태의 목소리를 대비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의 얼굴에 걸레 섞는 냄새 같은 것이 확 풍겨왔다. 철호는 문 안에 들어선 채 우두커니 아랫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 박물관에서 미라를 본 일이 있었다. 그건 꼭 솜누더기에 사놓은 미라였다. 어머니의 모습을 미라에 비유하고 있죠. 흰 머리카락은 한 오리도 제대로 놓인 것이 없었다. 그대로 수세미였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수세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라와 수세미, 이런 걸 우리 은유법이라 합니다. 그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자라고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쨍쨍한 소리가 나온지 이상하였다. 철호는 윗방으로 올라가 털썩 벽에 기대어 앉아버렸다. 가슴에 커다란 납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마음이 무겁죠? 철호의 압박감입니다. 그죠? 정말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 눈을 꼭 지리 감으며 애써 침을 삼켰다. 이거는 참는 거죠. 해방촌으로 퇴근한 철호를 기다리는 가족의 현실입니다. 어디 취직을 해야지. 자, 지금 영어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호의 말로 제대를 한 영어와 대화하는 상황입니다. 블로그에 보면 전체 다 내용이 있는데 PPT 자료에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자, 취직은요, 형님처럼요,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이죠. 자, 회리사 사무실 직원인 형님처럼 살아라고요. 영어의 취직에 대한 부정적 생각입니다. 그럼 뭐 별 뽀쟁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용기는 양심, 윤리, 간섭, 법률 등 사회의 규범을 걸을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법 지키지 말고 그걸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이거는 좀 당황스럽죠. 철호는 이게 무슨 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철호의 수작은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철호는 그저 멍청하니 영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손끝이 따가웠다. 철호는 비료깡통으로 만든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용기에 대한 철호의 반문입니다. 내 용기라니. 적어도 까마귀만 한 용기만이라도 말입니다. 까마귀만 한 용기. 까마귀는 양심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입니다. 그죠? 이거는 양심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건 철호는 용이 아니죠.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양심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영어가 됩니다. 까마귀는 도무지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허수아비는 보편적인 사회 규범, 참새, 허수아비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형님이죠. 형님입니다. 요거 까마귀만한 용기 요거 있는 거는 뭡니까? 까마귀만한 용기. 요거는 영어가 이것을 담고 싶은 겁니다. 형님. 요거는 형님이고요. 허수아비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형님입니다.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사람. 참새는 사회 규범을 지킨 사람들. 요게 철호입니다. 요게 철호고, 까마귀는 영어에 해당되겠죠. 영리하지 못한 뜻으로 그놈의 까마귀는 애당초에 허수아비를 무서워할 줄조차 모르거든요.
자, 참새가 아니라 까마귀처럼 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영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입가에는 좀 전에 파랑새 꽁초이다. 파랑새는 담배 이름입니다. 이런 거 이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죠. 요즘 파랑새 담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담배 피울 때는 주로 청자도 피웠고, 청자가 제일 허리했고, 그 다음에 은하수는 그보다 한 배 좀 비싼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북선하고 솔, 이런 담배는 한 500원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청자는 한 100원, 은하수는 200원 이래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꽁초에다 불을 당기는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야릇한 웃음. 야릇한 웃음은 이상하고 묘한 웃음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소리 없이 감돌고 있었다. 야릇한 웃음을 통해서 영호가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은행 강도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자, 영호의 말과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철호입니다. 철호는 약간 긴장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하고 침을 삼켰다. 철호의 긴장감이고요.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들로 남처럼 다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몸차림으로 달려보자 하는 것이죠. 뭐. 자, 사회적 규범, 양심을 버리고 살자. 자, 영호는 권총 강도를 하다가 체포됩니다. 벗어던지고, 벗어던지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던지고 말입니다. 이게 영호가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호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영호의 큰 눈이 유난히 빛나는가 하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고 들었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의아해한 철호입니다. 너는 지금 대화를 통해서 좀 갈등의 상황이죠.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현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다. 자,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동생을 설득하는 철호입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철호가. 그렇게라니요. 양심을 버리고 요까지 수능 특강에 나왔습니다. 뒷부분 좀 더 하겠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자, 잘 사는 방법에 관한 철호와 영호의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자,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충치를 한꺼번에 뺀 상태입니다. 충치를 뺀다는 것은 양심을 버리고 이제 좀 자기도 현실적인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피가 많이 나가 그게 실패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하였기에 갈 데를 또 못 찾았습니다. 택시는 벌써 구르고 있었다. 해방촌, 자기 집이 있는 곳이죠. 가난하고 빈곤한 공간. 이게 이제 왜 반어법이냐면은 해방촌은 좀 모든 것이 자유로운 그런 공간인데 여기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운전수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있었다.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요. 저만치 자동차의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수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 쥐었다. 운전수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틀려는 때였다. 뒷자리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택시를 잡아 새로운데 해방촌으로 가자 했으면 해방촌으로 가야 되는데 또 방향을 또 못 줬습니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자. S병원은 아마 죽은 아내가 있는 곳입니다.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다. 운전수는 다시 획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았던 조수애가 한 번 더 철호를 돌아보았다. 자, 이거는 요즘은 뭐 운전석 옆에 조수가 안 타잖아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또다시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X경찰서. 해방촌 가자 했다. S병원 가자 했다. X경찰서에 있는 건 영호가 있죠. 영호가 있는 곳으로 가자. 자, 동생 영호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은 철호가 해방촌에 가면 자기 엄마가 있죠. S병원에 가면 죽은 아내가 있죠. 경찰서로 가면 붙잡혀간 동생이 있습니다.
철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나 어느 것도 지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죠.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경찰서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X경찰서 앞입니다. 자, 택시의 행선지를 바꾸는 차로 오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차로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번쩍 일으켰다. 그러나 곧 덜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 버렸다. 그 경찰서 가자 해놓고 경찰서에 못 내린 거죠. 아니야, 가. X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며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피도 흘리고 있겠죠.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삶의 지향점을 잃어버린 철호입니다. 집에도 못 가고 아내가 죽은 병원에도 못 가고 동생에 있는 경찰서에도 못 가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참 딱한 아저씨네. 취했나? 운전수가 조수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려서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자, 행선지를 알지 못한 손님, 바로 철호를 뜻합니다. 철호를 오발탄 같은 손님이라고 말하는 운전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발탄이잖아요. 잘못 발사된 총알입니다.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르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아마 스트레스와 과다 출혈로 지금 몽롱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서 사무실 서기 구실. 서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내 말대로 아마 조물주의 오발탄인지 모른다. 자, 삶의 방향을 상실한 철호의 처지를 드러내고요. 참, 저 자신도 그런 건 이렇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자, 택시기사 행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철호는 궁핍한 현실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갈 곳도 알 수 없다. 근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철호는 점점 더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자, 가자. 철호는 또 한 번 귓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푹 목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몸을 쓰러진 거죠. 차가 네거리에 다다랐다. 네거리. 여기는 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요 또 네거리가 나왔으니까요. 앞에 교통신호의 빨간불이 켜졌다. 차가 섰다. 또 한 번 조수애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나 머리를 푹 앞으로 수그린 철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다른 벨이 울렸다. 긴 자동차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자,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전후 현대인들의 삶이죠.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른 채 교통신호대의 파란불 밑으로 차는 네거리를 지나갔다. 자, 이게 어떤 현대인의 비극적 삶이죠. 자, 정신을 잃은 채 택시에 실려가는 차로.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끝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 전후 소설, 또 세태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사실적, 비판적이고 현실 고발적. 우리 사실주의 작품은 그 자체로서 고발과 항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제는 6.25 전쟁 후 황폐한 사회에서 양심적 삶을 살려다 좌절하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전후 부조리한 사회에서의 소시민의 삶의 비애가 나타납니다. 전후 비참한 현실에 희생되는 소시민의 비극입니다.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패배하는
양심적 인간의 비애입니다. 특징입니다. 전제적 작가 시점이고요. 작가 관찰사 시점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점은 이 작품 전체 시점이 뭐냐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주어진 지문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한국전쟁 직후가 배경이고 서울의 해방촌, 이건 반어적 명명이죠. 반어법입니다. 가난과 빈곤의 대명사로 반어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배경이 됩니다. 전후 사회가 뚜렷한 방향성을 상실한 채 혼란에 빠져있는 전후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무슨 뭐 가치 동맹이 가는데 가치로 우리가 무엇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 현실적인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인물의 삶을 제시하고 있고요. 철호가 행선지를 요 철호가 한 번 더 나오네요. 해방촌, S병원, 집이 있는 해방촌, 아내가 죽은 아내가 있는 S병원, 아우가 영호가 있는 경찰서로 바꾼 것은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압박감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 감각의 상실의 표현입니다. 가자의 반복의 효과입니다. 시대적 아픔을 고발하고 뿌리 잃은 자의 절망감을 극대화하여 작품 전체를 우울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가자 했고 철호도 가자 하고 있잖아요. 직설적이며 간결한 문체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